상가 건물 201호에서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진 건 2015년 어느 봄. 대규모 인원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지만 201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막 기계 내놓고 막 그러더라고. 바다 이야기인가? 그 위에 2층에서 한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들이 쫙 깔려갖고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몰랐어요. 사실 그곳은 사무실로 위장이 비밀 영업 중이던 불법 오락실이었습니다. 운 좋게 단속을 피한 줄만 알았지만 곧이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거의 단속을 그렇게까지 안 해요. 과학수사대가 거의 안 오거든요. 처음이에요. 최초예요. 여느 불법 오락실 단속 때와 달리 현장 감식 작업까지 했다는 과학수사대. 형사나 그 담당 부서에서 이제 감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리포트를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담당 수사팀이 과수대 현장 출동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무심코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린 한 남자. 그 담배꽁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드러난 건 그로부터 2년 후 201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다른 청에서 불법 오락실 관련된 증거가 의뢰된 게 있는데 거기 현장에 버려져 있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저희들이 의뢰한 DNA가 일치한다. 그 결과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저희들이 확신했죠. 이제 됐다. 당시 그가 미제팀을 이끌며 다시 운명처럼 마주하게 됐다는 그 사건. 김영사와 악연으로 시작된 그 사건은 21년 전 추운 겨울날 발생했습니다. 대전시내 둔산동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진 건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한 대형은행 지하 주차장에 현금 수송 차량이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이 현금 가방을 옮기던 순간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는 범인. 공무원은 손들어 가더라고요. 옥장만 손들어. 천장을 향해 먼저 홍보단을 쐈다는 범인은 곧이어 실탄까지 발사합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직원 중 40대 은행 직원 김 과장이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타고 그리고 과장님 확실히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못 봤고 한번 들이박았을 때는 과장님 쓰러져 있었고요. 끝까지 현금 가방을 지키려던 김 과장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드러난 총기의 출처는 놀라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세요. 딱 탄환 얘기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38 구경. 그러니까 이게 38 구경이 나오면서 제가 약간 멘붕에 빠진 거죠. 38 구경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갖고 있는 총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38 구경 리볼버 권총. 경찰들에게 지급되던 총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2달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연결이 되었구나. 은행강도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약 2달 전 대전 송촌동에서 총기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시 10분쯤 뒤에서 달려오던 은색 소나타 승용차가 노모 경사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홀로 순찰을 나왔던 경찰관을 차로 쳐 쓰러뜨린 후 피 흘리며 쓰러진 경찰에서 권총을 훔친 범인. 피해 경찰은 의식을 잃고 트럭 밑에 방치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트럭 밑에가 있고 머리가 거기는 있는데 우리 큰아들을 끄덕거렸지. 경찰은 총기를 탈취한 범인이 2달 뒤 은행강도 살인을 벌인 걸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경찰의 노력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캐비닛 속에 묻혔던 대전은행강도 살인 사건은 16년 뒤 범인이 차 안에 흘리고 간 마스크에서 2001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범인의 DNA가 2017년의 기술로는 식별된 겁니다. 그리고 그 DNA 정보는 2015년 충북의 어느 상가 건물 201호에서 수집된 담배꽁초 DNA와도 일치했습니다. 당시 불법 오락실로 운영되던 그곳
거기엔 대박을 꿈꾸며 모인 도박꾼들, 일명 사장님들과 사장님을 모으고 관리하는 부장님, 그리고 업주와 직원들까지 수백 명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들 중 담배꽁초 DNA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형사들은 먼저 담배꽁초의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수거한 위치가 단순한 어떤 고객이 아니라 운영자들만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다. 대상자가 상당히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담배꽁초는 불법 오락실에서 게임 기계가 있는 영역이 아닌 운영진들이 머물 법한 공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운영진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린 결과 대상자는 300여 명. 그런데 저희들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DNA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범인들이 알면 안 됩니다. 이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이 모르게 그 상대방의 DNA 시료를 채취를 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수사 원칙입니다. 어느덧 4년 8개월, 기약 없는 추적에 모두가 지쳐갈 때쯤 이른바 이상무라고 불렸던 200번대 용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국사를 통해서 본인이 길거리에 유리하는 것을 확보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DNA가 일치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DNA 확인 당시 한 불법 오락실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남자, 그가 바로 DNA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30분 잡아. 병원에서 내려온 거네. 잡았네. 병원에서 내려온 거잖니. 체포된 남자는 이상무라고 불렸던 남자, 바로 대전은행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본명은 이정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인 오후 3시 경찰들 무리에 이끌려 찜질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내려옵니다. DNA 주인 이정학과 같은 날 공범으로 긴급 체포된 남자, 그는 대전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검거된 걸까?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2명으로 특정했습니다. 검거된 이정학을 추궁하자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듬해 발생한 대전 현금 수송 차량 4억 7천만 원 탈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악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 그 이승만 씨가 불법 비디오 복제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그거 하다가 교도소에 잡혀갔는데 거기 출소하면서부터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해야겠다. 1990년대 말 당시에 한창 문제였던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다는 이승만. 이에 불만을 품고 친구인 이정학과 함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걸까? 처음에는 어떤 날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둘이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수개월간 어쨌든 차량도 절취하고 권총도 뺐고 최종 결국에 은행이 타깃이 되고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데 애초부터 은행 강도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이승만은 대체 왜 사람까지 죽인 걸까? 허리에 가스통인가 그걸 검은색 손을 대니까 그걸 쏘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죠. 본인은 죽이려도 놓고 총을 당황스러워서 막 쐈는데 결국 뉴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돌아가신 걸 이제 확인했고, 위협을 주려는 사격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말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하는 걸까? 그런데 어쩐지 그의 자백은 곳곳이 의문투성입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총을 쏜 게 단순히 위협을 줄 의도였다는 주장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소위 몸 왼쪽 왼팔의 바깥 부위에서 몸을 관통을 해가지고 오른팔까지 다다르는, 옆에서 보면 굉장히 좁은 면적이잖아요. 그런 총창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다리 역시 왼쪽을 시작해서 오른쪽을 관통하는 건데, 야, 이렇게 정확하게 두 번의 사격이 이 소위 말해서 희생된 분의 몸을 하나는 관통, 하나는 맹관한 총창이 있는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옆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정확히 관통했다는 탄원. 그 권총은 전문 사격 훈련을 받은 경찰에게조차 조준이 어려운 총이라고 합니다. 이 38 리볼버 권총 스미스 웨슨사 제품이 주로 우리나라 경찰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명중률이 너무 떨어져요. 총신이 짧은 389경 리볼버 권총. 피해자의 몸에 남은 총상을 내려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조준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쏘면서 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21년 전 이승만과 함께 사라진 389경 리볼버 권총. 그 권총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 범행하고 동구에 있는 대학교 근처 야산에 숨겼습니다. 2008년도에 거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혹시 발견될까봐 망치로 잘게 부숴서 버렸습니다. 정말 권총을 산산조각 내 이곳 어딘가에 버렸던 걸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 이곳 어딘가에 숨겨둔 걸까? 그런데 지금 이승만이 내놓은 설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가장 먼저 권총을 잘게 부쉈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경찰관이라는 존재는 국가의 상징이고 법집행의 상징이고 사회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의 복수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은 그 공격으로부터 탈취한 하나의 기념물, 전리품, 트로피 같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인지 이승만이 자백한 그의 두 번째 범행 대상도 은행이었습니다. 그가 현금 수송차를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삼중으로 잠긴 금고를 연 뒤 4억 7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털어놓은 범행 수법이 조금 황당합니다. 은행 직원이 허리에 찬 열쇠를 눈여겨보고 미리 열쇠를 복제했는데 길을 가다가 차량을 보고 본능적으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전 충남 지역에는 유난히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미제로 남은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만 8건. 당시 현금 수송차 도난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이 말이죠. 나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범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아파트인가 거기에서도 현금 수송 차량이 탈취가 됐는데 그것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발생한 사건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은행 ATM이 있었고 차는 저 맞은편에. 은행동에서 현금 수송차 도난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뒤인 2003년 9월 태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현금 수송차 도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불과 5분 만에 사라진 금액은 7억 500만 원. 이승만의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그의 여죄는 정말 하나뿐인 걸까? 은행강도 살인 사건부터 공소시효가 끝난 현금 수송차 절도 사건까지 그가 진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쩐지 의문만 늘어납니다. 그건 결국은 여죄에 대해서 이승만이 진실을 토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기의 행방과 여죄 부분에 대한 이 거짓말, 그것은 왜일까? 자기 보호 혹은 다른 사람 보호, 이러한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죠.
자기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내놓는 여죄가 전부가 아닐 가능성, 그리고 더 크고 중요한 다른 범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추궁받고 싶지 않은 심리. 대규모 강도 사건은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위험한 범죄이고요. 치밀해야 합니다.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매스터마인드라고 하죠. 주도자가 따로 있어요. 설계자가 있는 거죠. 이승만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우린 지난 2019년 대전 은행강도 사건을 취재하던 당시 2002년에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뭐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데고 죽이지도 않았고 군대에서 쫓겨나간다고 뭐 그렇게 또 지목을 받았어요. 그런 게 되게 오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었으니. 윤 씨의 친구 이건호 씨는 조사 기간 내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책상이 이렇게 있고 항상 그 사무실 그 가운데 군용 목포 그걸 갖고 와서 그 위에 누구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더라고. 말더니 경찰 공무원 그 시위대가 쓰는 공무원 그걸로도 한 20몇 대 맞은 것 같아요. 강현국 씨도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잘못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참으로 안타깝고 뭐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 범인이 아니라고 혐의가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혐의가 있었다. 혐의 없으니까 혐의가 있었단데 진짜 저나 다 친구들 똑같겠지만 진짜 재수없었으면 인생 종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 당시에 모든 여건으로 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검사도 영장을 송치했던 거고, 송부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가압살해가지고 짜맞추기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술이 가능했다고 보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뭔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는 이 사건 초기 수사에 실수가 있었던 건 수사관들이 간혹 빠지게 되는 터널 시야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범인이라고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다른 가능성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자백이 나왔는데 좀 이상해. 혹은 자백이 나왔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 자백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자백의 진위를 이렇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실패 사례에서 보면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진짜 범인의 정체를 21년 만에 드러나게 해준 단 하나의 직접 증거는 DNA. 2001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2017년 확인되지 않았다면 진범들이 받을 형벌의 무게를 여전히 세 용의자가 나눠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문도 나오지도 않는 손수건 한 장을 그냥 무시하고 버렸다면 결국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의 과학으로 되지 않지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하게 쓰일지는 현재 판단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서 저렇게 절차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의 집념과 발전된 과학과 등장한 프로파일러의 여러 전략들이 같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21년이나 지난 범죄자들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이정학, 이승만, 이인조 공범, 자백, 살인 강도 규명 끝. 거기다 여죄 하나 더. 오케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어. 이건 아니란 거야. 여전히 여기에 뭔가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진실의 한 자락이 여전히 감춰져 있다면, 그리고 혹은 추가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면, 깨어진 평화가 있다면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소와 상관없이.